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7의 네 번째 강의, 원인을 알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가, 이겁니다. 그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원하신 분들이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제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나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고혈압의 정확한 원인은 도대체 뭘까요? 당뇨병의 정확한 원인은 또 뭘까요? 그저 이제 부가적인 건 알죠. 고혈압은 고염식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유전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당뇨병은 과다체중이나 과음, 식생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고염식을 매일 하고 고도 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고혈압이나 당뇨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원인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모른다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모른다고 해서 그 질병을 우리가 치료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치료라고 안 하고 매니지먼트 한다 그러죠. 조절한다 그러죠. 완치가 안 되니까. 하지만 그 잘 매니지먼트, 관리를 해주면은 천수를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고혈압제나 당뇨병 치료제를 통해서 혈압을 내리고 혈당을 떨어뜨려서 우리는 건강하게 또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사회가 되면서 이제 서구식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버렸습니다. 서구식 사고는 원인과 결과를 엄밀하게 따집니다. 원인이 뭐지? 우리는 하지만 원인을 몰라도 우리는 질병을 치료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정신과 약도 그렇고 고혈압 약도 그렇고 뭐 우연히 어떤 다른 약을 발견하다가 다른 약을 개발하다가 이게 혈압이 떨어지네. 또 정신과 약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치료되네. 이걸 또 하다 보니까 정신분열증의 환청이 없어지네. 이렇게 해서 발견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우울증 원인을 우리가 우울증 원인 잘 모르는데 대부분 이제 그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세로토닌이 떨어진다는 정도만 알 뿐입니다. 공황장애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의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습관이 생겨서 그렇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울증 약과 공황장애 약물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자기의 개인사에서, 자기의 인생사에서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에서 우울증이 생겼냐? 과거에 어떤 사건에서 공황장애가 생겼냐? 또 과거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또 추측도 하죠. 우리 애가 자폐증인 거는 분명히 내가 임신 중에 남편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아니면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은 임신 중에 내가 한약을 잘못 먹어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자꾸 찾습니다. 또 이제 공황장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뭐 오랜 기간 스트레스가 이제 쌓여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뿐이 꼭 집어서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일에서 그 원인을 찾기는 쉽지가 않죠. 저는 항상 이렇게 원인에 대해서 집착하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다리가 부러져서 온 분이 있다고 합시다. 응급실에. 그러면은 이분이 다리가 부러진 원인이 뭘까? 나무에 떨어져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니면 누구한테 두들겨 맞아서 아니면 계단에서 굴러서 그래서 원인을 찾았어요. 이 사람이 진짜
봄철에 그 목련꽃이 너무 이뻐서 목련꽃 나무 기어 올라가서 목련꽃 따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원인은 찾았어요. 원인을 찾는 순간 부러진 다리가 붙든가요? 그렇지 않죠. 원인을 찾는다고 해서 그 병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서 현재 어떤 상태냐? 엑스레이 찍고 이 사람이 분쇄골절이 됐으면은 좀 더 복잡한 수술을 해야 될 거고, 단순한 골절이면 뼈만 잘 맞추고 캐스트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치료하는 방법은 현재 상태만 잘 관찰해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여전히 원인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특히 치료하는 분들에서 원인을 꼭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정신분석이나 정신과 상담을 꼭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50분 정도씩 상담을 하고 자신의 과거사에서 생긴 트라우마나 어린 시절의 정서적인 문제, 부모와의 관계를 알아내야 된다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환자가 겪고 있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또 강박증, 그렇게 오랜 시간의 면담이나 장기간 어떤 상담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물 치료, 결국 세로토닌이라든지 뇌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약물 치료가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 그런 원인을 꼭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질병을 치료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도대체 어린 시절에 어떤 부분들이 있고 내 성격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개선해 보겠다 하는 분들, 그리고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좀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과 치료는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현재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방송 매체나 책을 통해서 정신과 상담, 또 정신과 분석을 해서 자신의 원인을 알아야 자신의 병이 치료된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어떤 수술 방법을 적용하고 뼈가 붙은 다음에는 어떤 재활치료를 해야 될지, 현재와 미래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격적인 문제라든지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그냥 그 비싼 정신분석이나 정신과적 상담을 하시는 거는 제가 말리고 싶진 않아요. 물론 이제 저희들도 정신과 상담을 하는데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 길게 해야 될 분은 성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은 상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그 50분이라는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상담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질병에 대한 원인, 그 원인이라면 이게 심리적인 거에서 비롯된 거냐, 기질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거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약물이 어떤 작용을 하고 약물의 부작용은 어떤 거고 어느 정도 약을 먹어야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 환자분들이 제일 오해하는 부분들, 당신의 의지력이나 정신력이 약해서 이 병이 생기지 않았다는 걸 또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는 가족들이 되게 배가 불러서 우울증이 있다 그래서 가족도 교육들도 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지지 상담,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죠. 이거는 생물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관여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호전을 보일 거라는 얘기들을 해주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의원의 강박증으로 한 몇 년 다니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어떤 단어를 들으면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지면서 그거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고 그런 강박증이었거든요. 그분은 이제 자신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강박증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기를 굉장히 원했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상담을 했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증세는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이제 상담 시간이 만족스럽지가 않고, 상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동안 안 오셨어요. 몇 년간.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오셨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강박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담 치료소를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50분씩. 거기서 이제 상담료 한 1, 20만 원씩을 내고 상담을 했더니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가졌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정말 많이 좋아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상담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면 그런 문제는 좋아졌는데 강박증은 더 심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거는 상담의 부작용이 아니고 상담이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어린 시절의 문제나 갈등 같은 건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강박증은 생물학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상담으로 좋아지지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요즘 다니시고 약물 치료하시고 뭐 약물 치료하고 한 달 후부터 그분은 이제 강박증 치고는 되게 가벼웠으니까 한 달 드시고 와서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생물학적인 질병인가 봅니다 라고 하면서 약물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어떤 질병에 대해서 기질적인 요인들 이런 부분들을 되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우울증, 정신분열증,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강박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물학적인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생물학적인 치료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미진하다면 생물학적인 치료를 병행하면서 시간도 남고 돈도 넘치고 이런 분들은 상담 치료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도 레지던트 때 정신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제 월급의 한 달 월급의 반 이상을 정신분석료로 내면서 일주일에 2번씩 분석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좋아지는 게 그렇게 좀 뭐가 좋아지는 거야? 좀 미진하다는 느낌도 들고 그냥 뭐 말을 하니까 조금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7, 8년 전부터 시작한 윗바사나 명상이 훨씬 더 제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저를 행복하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과거를 우벼파고 또 헤쳐나가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원인 알았어요. 그래 그날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은 거 그 다음에 엄마랑 아빠가 부부싸움 하는 거를 내가 지켜본 거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남은 걸 지금 원인을 안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치료를 해야죠. 현재 상태에 대해서. 그 1년 전에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이제 공황장애를 오랫동안 앓고 있던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약물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4년에서 5년 동안 정말 유명한 정신분석가들은 다 다니면서 정신분석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분석 받으면서도 공황장애가 왜 이렇게 좋아지질 않지? 이거는 내가 분석을 열심히 안 했거나 어린 시절의 문제가 뿌리 깊어서 그런 모양이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냥 우리 의원에 와서 공황장애 약물 치료거든요. 약물 치료 한 달 받더니 싹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작 약물 치료를 할 걸 그 원인만 찾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허비하지는 않았어요. 4, 5년 정신분석을 받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니까 공황장애가 사라지니까 이분이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정신분석을 통한 자기 마음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황장애 증세가 싹 사라지니까 갑자기 단계가 수십 단계가 확 뛰어오르는 느낌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 공황장애가 좋아진 다음에도 뭐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담대히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분석이, 그동안의 마음 공부, 그분이 이제 정통적인 정신분석은 아니고 이제 뭐 불교와 관련된 정신분석가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불교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황장애 해결되고 나니까 다른 문제는 별것도 아니고 이건 좋아지겠지 하면서 휘둘리지 않고 저라도 저거 참 저런 상황이면 스트레스 받을 텐데 하는데 잘 넘어갔죠. 그래서 그건 헛수고는 아니었어요. 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먼 길을 돌아온 느낌은 분명히 받습니다. 또 원인과 결과를 따지게 되면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환자의 경우에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불행한 처지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환자는 30살도 넘었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간 것도 그쪽에 부모가 반대를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제대로 적응을 못하는 것도 그 대학을 부모가 선택해서 그랬던 거고, 지금 아무런 일도 못하는 이유도 부모가 자신을 갖다가 어린애처럼 취급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부모 탓이죠. 그 사람은 원인과 결과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20살이 넘어서의 삶은 자기 거예요. 20살 넘어서 인생이 지금 힘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거를 모두 다 과거 탓으로 돌리는 분은 정말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20살 이전은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20살 이후의 삶은 자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부모 핑계를 대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이 그럼 왜 원인과 결과를 따질까요? 자신의 무능함을 모두 어린 시절의 탓으로, 부모의 탓으로 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내 무능함도 가려지고 이렇게 남 탓하면서 부모님 탓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놀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 자신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을 해야 할까? 내 힘으로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지 이분의 인생이 구원될 겁니다. 그는 세상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원인과 결과만을 탓하면서 그 안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부모도 완벽하지 않죠. 인간적인 실수도 하고 지나친 자식에 대한 기대도 하고 자식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자신의 꿈을 대리만족시키기 위해서 억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살이 넘어서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그걸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과거에 매달려서 그 원인에 집착하고 그 두터운 감옥 속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이렇게 인과관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을 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문제이고 어떻게 치료를 받고 어떻게 앞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될지 그것을 설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과관계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현재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과거를 파고드는 것이 어떨 때는 상처를 덧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치료를 더디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고 또 파고 지하 1층, 2층, 3층, 4층 계속 파서 어떻게 해요? 그냥 상처는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걸 다시 어떻게 그 파헤친 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떨 때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분석의 어떤 단점들은 지나치게 과거는 다 파헤쳐 놓고선 그걸 마무리를 못하는 겁니다. 다 파헤쳐 놓고선 그래 너 엄마 탓이야 그런 다음엔 그러면 그 환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엄마 탓, 아빠 탓 하면서 현재 자신이 이런 처지에 놓은 것을
원망만 하고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마무리가 되는 거는 어때요? 그냥 부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고 완벽하지 않은 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이해가 이제 그 상담의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상담이 끝나버리면 이제 평생 부모를 원수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현재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할지 그것만 지켜보세요. 내 다리가 부러졌어요. 빨리 고칩시다. 이게 뭐 나무에서 떨어졌는지 교통사고가 당했는지 그 다음에 조폭들 그 강목에 맞았는지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너무 지나치게 인생에 대입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